증상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상복부 약간 불편감, 약간 불쾌해요. 불편해요. 뭔가 뻐근해요. 뭔가 안에 꽉 찬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죠. 지방간으로 인해 간 수치가 올라갈 경우 오른쪽 상복부에 불쾌감이나 통증이 나타나고 피로와 무기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방간이 무서운 건 바로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증상이에요. 간은 이제 신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에는 신경세포가 있어서 간이 좀 커지면 그 막을 좀 누르기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우상복부가 약간 뻐근한 느낌, 뭔가 꽉 찬 느낌, 이런 것은 호소하신 분이 있는데 대부분 무증상이고, 뭐 병원을 갔는데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해보니 지방간이 있더라, 간 수치가 높더라, 당뇨가 위험하더라,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10대 때부터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는 김선주 씨. 지방간은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중3 때 이제 완치가 됐다가 고3 때 되면서 이제 수험 준비도 많이 하고 이제 밤도 많이 새고 그리고 이 야식도 잘 먹고 이렇게 생활 패턴이 계속 망가지다 보니까 다시 또 재발을 하더라고요. 맨날 단 음료를 매일 한 잔씩 먹는다던가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매일 먹고 그리고 뭐 가끔 야식으로 뭐 피자 먹고 치킨 먹고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니까 살이 급격하게 찌면서 간도 지방이 급격하게 찌더라고요. 선주 씨는 그동안 체중 감량을 시도했습니다. 과연 초음파에선 어떻게 보일까요? 자, 숨을 한번 쉬고요. 수치도 다 좋아지고 초음파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정상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방간이 없어요. 지방간이 좀 심했던 사람이 체중 감량해서 초음파로 봤는데 사라진 거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요. 걱정하던 지방간이 사라진 선주 씨. 그동안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한 덕분이었습니다. 지방으로 가려졌던 간이 이젠 선명하게 보입니다. 체중 감량은 지방간의 가장 중요한 치료제라 할 수 있는데요. 살을 뺀 후 선주 씨는 지방간뿐 아니라 대사성 질환도 호전됐습니다. 지방간이 심했을 때 157, 너무 높죠. 정상이 30인데 오늘은 어때요? 15. 네, 이렇게 떨어졌죠. 네, 그죠. 지금 현재 약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졌고, 공복 혈당이 112 그랬는데 지금은 90대, 96 이렇게 나오고, 이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거는 석 달 혈당의 평균치거든요. 네. 아마 이거보다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돼요. 아, 다행이다. 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거는 다 좋아졌구나, 지방간도 사라졌구나, 이제 나는 마음껏 먹어도 되겠다, 또는 운동 안 해도 되겠다가 아니죠. 네. 네, 높았던 수치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아진 거잖아요. 유지하거나 조금 더 개선하는 데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간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돌아와 선주 씨는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이건 원래 약을 써야 하는 단계인데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한번 전에 그런 전적도 있으니까 한번 살을 빼서 다 한번 나아져 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살을 빼니까 지방간도 낮아지고 당 수치도 다 낮아지면서 이제 다 나아진 그런 상태였어요. 이렇게 체중 감량만으로도 지방간과 대사증후군이 좋아지는데요. 체중을 5% 감량할 경우 간 내 지방이 감소하고 강직도 역시 좋아집니다. 또 만약 체중의 10%를 감량하면 지방간이 소실되고 섬유화까지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체중 감량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약물이나 앞으로 개발될 그런 약물들의 효과 면에서 보면은 체중 감량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체중 감량은 본인 체중의 10%를 예를 들어서 100kg인 분은 10kg가 되겠죠. 60kg인 분들은 한 6kg가 되겠네요. 이런 10%의 체중을 6개월에 걸쳐서 빼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체중 감량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갖고 있던 대사증후군도 현저히 좋아져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항상 120을 넘었는데, 아니면 100을 넘었는데 90대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높았던 콜레스테롤이 특별한
노력을 안 했는데도 정상이 되고 초음파상으로도 하얗게 보이던 지방간이 이제 사라지면 환자분들은 일단 기뻐하면서 자신감을 얻죠. 환자들을 위해 류수영 교수는 지방간 클리닉을 운영 중인데요. 전문 영양사와 교육 간호사와 함께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기 한번 볼까요? 식사 얘기? 스크램블 에그에다가 밥, 닭가슴살구이, 양상추. 요게 이렇게 단백질, 탄수화물, 야채 이렇게 세 조합인 거잖아요. 이런 게 좋은 식단. 된장찌개 여기에 야채가 더 많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궁합 좋고. 데리야끼 소스는 혹시 얼만큼 먹어야 돼요? 좀 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뿌려서 먹는 것보다는 찍어서 내가 적정량만 먼저 선택해 놓은 다음에 먹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보면 환자가 작성한 식사일기를 통해 건강하게 먹는 식습관을 훈련시키는데요. 환자들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그냥 진료만 보면은 사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활을 통제를 해서 몸이 나아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다이어트도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근데 이제 클리닉을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를 감독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더 관리하기 수월해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클리닉과 진료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외래도 환자가 많다 보니까 체중 감량해 오세요. 또 2달 뒤에 뵙겠습니다. 2달 뒤에 뵈면은 체중 감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높았던 간 수치는 약을 쓰고 있음에도 계속 정상에 2~3배 올라가 있고 혈당도 이제 당뇨가 되기 또 전단계고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한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왜 자꾸 살을 빼라고만 하고 살을 빼주지는 않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반문을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어떻게 할지, 어디서부터 도와줘야 될지, 이분은 식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관련 있는 여러 부서가 모여서 한번 지방간 클리닉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약간 의기투합이 됐죠. 지방간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제로 환자들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방간 클리닉은 지난 5년간 약 2천여 명의 환자들을 관리하며 치료해왔는데요. 만족도 역시 높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체중 감량에 성공한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가장 중요한 그 다이어트법은 본인 먹는 양을 줄이는 게 1번입니다. 본인의 먹는 칼로리를 계산하셔서 하루에 한 500kcal 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걸 실천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고요. 또 본인이 먹는 양을 또 그렇게 킬로칼로리로 계산하실 수도 없으세요. 그래서 평소 드시는 양의 90%만 드시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영양소 중에서 어느 하나만 줄이거나 또는 어느 하나만 드시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 한국 분들은 탄수화물 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지방은 그대로 드시되 탄수화물 함량을 비중을 좀 줄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비어있는 공간을 야채, 생선, 살코기, 두부 이런 음식을 좀 많이 드시자 말씀을 드려요. 지방간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탄수화물 섭취인데요. 탄수화물은 왜 지방간을 만드는 걸까요? 탄수화물을 이제 많이 드시면 그게 왜 지방으로 변할까라고 생각되지만 대사 과정에서 탄수화물은 이제 포도당으로 결국 분해되고 간에서 이제 글리코젠이라는 저장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되고 난 나머지 또 과행의 탄수화물은 분해산물은 결국 지방산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이 또 간으로 굉장히 또 지방산들이 많이 유입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방간을 필연적으로 유발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술도 별로 안 먹었는데 왜 내가 간경변이냐, 간경화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은 대부분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소장 효소에 의해 위와 문맥을 통해 간으로 운반됩니다. 이때 일부는 글리코젠으로 저장되고 남은 포도당은 장기에 공급되어집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뇌에선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탄수화물이 더 먹고 싶도록 자극을 줍니다. 하지만 과잉된 탄수화물은 지방산으로 전환돼 중성지방으로 체내에 저장됩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고 간세포 내에도 지방이 축적되면서 지방간을 유발시킵니다. 결국 탄수화물을 즐길수록 체중 감량에 실패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밥심으로 산다는 한국인의 식단에선 탄수화물을 빼놓을 수 없죠. 적정 탄수화물 섭취 기준은 총 섭취 에너지 중 55에서 65% 정도. 그러나 하루 권장량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탄수화물 중독 때문인데요.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 섭취를 억제하지 못하고 식사를 해도 허기가 진다거나 탄수화물을 먹지 않을 때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탄수화물 중독 여부는 자가 진단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항목 중 3가지에 해당된다면 탄수화물 주의. 4-5개는 탄수화물 중독 위험. 7-8개라면 탄수화물 중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방간에서 식습관의 개선은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방간을 위해서 뭘 챙겨 먹을지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방간은 뭘 챙겨 먹는지보다는 뭘 덜 먹을지 고민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한 끼 식사만으로도 2배가 넘는 탄수화물의 양을 먹을 때가 있는데요. 언제 이렇게 우리가 탄수화물을 초과해서 섭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한 끼 식사가 되는데요. 사이드로 감자튀김이 꼭 따라오잖아요. 감자튀김 하나도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데요. 햄버거 빵에 붙어 있는 탄수화물, 감자튀김 해서 탄수화물 양이 2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빵 2장을 먹을 때 잼을 맛있게 발라 먹지만 이 잼도 탄수화물에 속하게 되고요. 도토리묵, 많은 분들이 도토리를 놓치게 되는데 도토리도 탄수화물에 속하게 됩니다. 이 도토리묵에 밥을 말아서 도토리묵밥으로 드시면 탄수화물 조합인 2배 식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잡채밥을 드실 때 잡채에 있는 당면은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고구마 전분과 밥을 같이 우리가 비벼서 먹잖아요. 탄수화물 2배 섭취, 그리고 우리가 전과 막걸리 너무 잘 어울리죠. 근데 이 곡류군, 막걸리에는 곡류군이고요. 이 전을 부칠 때 밀가루가 들어가게 돼서 이것 또한 탄수화물입니다. 이 또한 탄수화물 조합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부대찌개 드실 때 밥하고 부대찌개만 드시는 게 아니라 꼭 거기에 라면사리가 들어가죠. 라면사리와 밥 이렇게 같이 만났을 때 이것도 탄수화물 조합이 됩니다. 또 순댓국, 순대 자체도 잡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잡채와 밥이 만났을 때 이 한 끼가 탄수화물이 2배 들어오는 식사가 됩니다. 매일 먹는 탄수화물이지만 그 양이 얼마인지 생각지 못했는데요. 무심코 먹는 음식들로 우리는 2배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놓치는 것이 있다는데요. 간식으로는 탄수화물을 금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달달한 커피나 음료, 주스, 케이크, 과자 등은 피하시고 우유나 두유, 요거트, 견과류, 과일, 차로 즐기시는 것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도 좋겠습니다. 보통 과일을 식후에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식후에 드시게 되면 이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빠르게 변환을 해서 지방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후 2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드시는 양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드시는 양은 모든 과일을 종이컵 분량으로 생각하시고 종이컵 안에 쏙 들어가는 분량 정도로 드시는 게 적정량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1번 내지 2번 정도 드시는 게 과일의 적정량입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고 두 손가락을 올리신 후에 접어 보시면 이렇게 내 두 손가락이 잡히는 것 정도가 적정량인데요. 제가 이 아몬드를 잡고 이렇게 손바닥에 올렸을 때 잡히는 이 느낌 정도가 하루 적정 섭취량이 됩니다. 유제품을 고르실 때는 당류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하루 한 팩에서 두 팩 정도 드시면 되고요. 이걸 식후 2시간 후에 이것도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체중 감량과 지방간을 줄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바쁜 직장인들이 해볼 수 있는 균형 있는 식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식습관인데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지방간을 줄일 수 있는 식단을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또는 과일을 조합시킨 균형 있는 식단입니다. 바쁜 아침 시간엔 크래커와 채소 스틱, 저지방 우유 한 잔이면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삼각김밥에 삶은 달걀, 그리고 채소 스틱 한 팩을 먹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시리얼과 플레인 요거트를 드시면 좋습니다. 점심은 4시간에서 6시간 후에 먹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면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균형 있게 챙겨 먹도록 합니다. 이때 탄수화물 양의 조절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잡채와 도토리묵의 경우 전분을 사용하고 있어 밥 양을 평상시보다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집에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점심을 해결한다면 고구마와 삶은 달걀, 샐러드로 식단을 차려보는데요. 이때 고구마가 탄수화물인 만큼 간식이 아닌 주식이란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녁 메뉴로 햄버거를 주문했다면 감자튀김은 빼고 음료 대신 탄산수로 대체하도록 하는데요. 취침 4시간 전엔 음식 섭취를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분들은 이제 비만하지 않은데도 지방간이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체격이라고 하는데 이 몸에 내가 왜 지방간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실제 초음파를 해보면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여기서 더 뺄 살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체중 감량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아까 살이 찌신 지방간 환자는 전체 체중의 10%를 6개월에 걸쳐서 빼자 그랬다면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한 3 내지 5%만이라도 빼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60kg인 분의 3 내지 5%인 경우는 한 2, 3kg 정도거든요. 2, 3kg 정도만 실제 감량이 되어도 그 지방간이 개선 효과가 있고 또 좀 높았던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마른 지방간, 비만하지 않은 그런 지방간이라 할지라도 체중 감량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치료법입니다.